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삼형제 두 번째 시간 법정지상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법정지상권은 경매의 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요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잘 알면 충분히 조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런 법정지상권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경매시장에서 수익을 내는지 요것까지 짧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개념부터 좀 볼게요. 법정지상권 당연히 지상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상권은 그 지상권이니까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권리겠죠. 지상권의 개념을 보면 남의 토지 위에 내가 뭔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거를 남의 토지를 내 토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뭔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통행을 한다라든가 뭔가를 야적한다든가 이거는 아니고요. 반드시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지상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그냥 지상권 얘기하면 그거는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지상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 A와 건물을 지을 자 또는 가지고 있는 자 B가 이 토지 위에 등기부등본상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은요.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B가 지상권자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A가 이 토지를 제3자한테 매각한다. 또 경매로 제3자한테 팔려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B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 땅 위에 존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사이좋게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고요. 그 신청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지상권 이 세 글자가 기재되는, 다시 말해서 등기되는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근데 그런 지상권과 다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아떨어지면 토지 소유자 A는 건물 소유자 B를 위하여 요 지상권이요.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이 지상권, 요 지상권을 자기 땅에다가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설정 안 돼 있지만 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지상권이라는 세 글자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등기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하게 되면은요, 효력면에 있어서는 요 등기로서 효력을 얻는 요 지상권, 콕 집어서 약정지상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요 지상권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냥 타인의 방해 없이 B 입장,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이 땅 위에 그대로 다 존치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만기가 되면 B한테 주어지는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 그대로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이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성립되고 난다고 한다면 등기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알려면은 일단은 지상권의 효력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설정해 준 걸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법률이 어떤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상권부터 좀 볼게요. 이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이 지상권입니다. 이 지상권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남의 토지 위에 B가 건물을 갖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지상권입니다. 근데 이 지상권 존속하는 기간, 이 지상권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되는 기간 내에는 B는 A가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요. 소유자가 바뀐다,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건물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우리 일종의 뭐 임대차 같은 그런 개념, 용익권이다 보니까 기간이 있겠죠. 그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거냐? 평생. 뭐 그건 아니고요.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약정 기간 물론 지상권 설정의 존속 기간도 지상권 설정 등기에 같이 기재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한선만 정해져 있고요. 최단 존속 기간만 정해져 있고요.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 이것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일단은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규정하고 있냐.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뭐 등기가 됐다. 근데 존속 기간을 3년으로 잡았다. 그래서 3년이 만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고요. 그러면 A는 B한테 내 땅에서 나가. 이게 가능해지죠. 근데 건물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다. 아직도 우리는 신축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이 건물의 상태는 훌륭할 거거든요. 그죠? 그걸 한다라는 거는 B한테도 너무 가혹하지만 어떤 사회경제, 국가경제 면에서 봐도 이거는 낭비다. 그래서 지상권은 이거 그냥 단순히 우리 뭐 아파트 전세 이런 것처럼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됐을 때 이 건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토지를 반환하려면 결국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그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 그다음에 그 견고하지 않은 건물 15년, 기타 공작물 5년 이렇게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지상권 그 정규 수업에서 지상권 공부할 때 더 깊이 판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30년이다 이렇게 볼게요. 대부분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니까 30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B는 이 건물, 이 토지에서 나가지 않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만기가 지났다, 30년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건물의 사용 연한이 남아있다. 훌륭히 쓸만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걸 하는 것도 역시 경제적 손실이겠죠. 그래서 B는 A,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 건물 아직 쓸만하니까 계약 갱신해 줘 라고 하면 갱신해 주던가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하면 갱신 안 해줘. 이제 너 나가. 갱신 안 해줘. 이걸 하려면요. B가 갑자기 없던 권한이 새롭게 생깁니다. 뭐냐 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 계약갱신 안 해줘? 그러면 난 나가긴 나갈 건데 건물을 허는 거는 너무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이 건물을 네가 사라고 해서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A 입장, 토지 소유자 A 입장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 그 지상권의 그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랬을 때 B가 계약갱신해줘 라고 하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계약갱신을 해줄 건가? 안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살 건가?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게 지상권의 내용이에요. 아주 짧게나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요 지상권 그대로 효력을 얻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인데 법률은 이 법정 지상권에 대한 성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뭐 법정 지상권은 크게 현행법상 5가지가 있어요. 민법에 의한 뭐 저작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임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목, 나무죠. 임목에 의한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줄여서 가담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성문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할 때 또 실무에서 발견되는 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민법 규정에 의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됐다. 우리나라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소유권의 객체로 보죠. 이거는 내 거야 할 수 있죠. 그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요. 건물은 부동산으로 안 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안 본다기보다는 그 소유권의 별도의 객체로 보지를 않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는 토지고요. 그러면 건물은 아무나 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 되느냐? 무조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도 같이 소유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이 없으니까 뭐 등기부도 없을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되면 그 달라지는 순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되겠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건물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된다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만 매각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같았다가 서로 달라지게 되죠. 이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요 내용입니다. 요게 요건이에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순간 요겁니다. 그런데 뭐 경매 공부를 어느 정도 우리 특강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법정지상권 당연히 다뤄봤을 텐데요. 그 법정지상권에 대한 어떤 성립 요건 해가지고 첫 번째 뭐 저당권 설정 당시, 두 번째 뭐 저당권 설정 당시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률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맞는 얘기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굳이 몰라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 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건 한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이겁니다. 같았다가 달라지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법률 규정은 법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 손해, 불축의 피해라고 얘기하죠. 불축의 피해를 입게 되면 아무리 법률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 못 해준다. 이거는 아주 모든 법리에 다 통용되는 논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그럼 외형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요건을 갖췄는데 판결을 해서 보니까 소송에서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이 외형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정지상권 인정 못해. 그러면 누군가 다쳐. 이거는 인정 못해. 그러면 누군가 다쳐. 이런 판례들이 되게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누적된 판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요 내용이 다른 매체나 책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대로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정확히 알고 가시자고요. 자, 첫 번째 뭔 내용이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됩니다. 요거입니다. 법정지상권, 우리 지상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당권이 튀어나와요. 이거 왜 튀어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법정지상권에는 현행법상 5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당물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담보물이에요. 근데 돈을 빌린 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 뭐 대부분은 은행이겠습니다만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 목적물을 경매하는 케이스죠. 근데 요겁니다. 일단 요게 갖춰져야 되니까
토지가 A 소유고요. 그 위에 A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여기도 설정이 되어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담보로 제공이 됐고 그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와 건물에 다 미치니까 같이 매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저당권을 토지에만 설정을 한 거죠. 토지에만. 그래서 저당물을 이제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했고요. 저당권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고요. 그래서 경매 목적물도 토지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B가 낙찰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당물의 경매죠? 여기서 말하는 저당물은 토지고요. 그 경매로 인해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됐기 때문에 이때 토지 소유자, 낙찰자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그죠? 요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어떤 공통점에서 요런 그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당권. 요 저당권이요.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자, 건물이 없었어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저당권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여기 볼게요. 자,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그 상태에서 B, 뭐 은행일 수도 있고 개인인데요. B한테 가서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가 그래? 담보 있으면 빌려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담보 토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 좋다. 해서 B가 A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여기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을. 그런데 그 돈을 빌린 A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위에다 건물을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둘 다 A께 됐죠. 이런 상태에서 A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좋은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겁니다. 또 뭐 생각했던 분양이 임대가 잘 안 돼가지고 원리금을 상환을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B는 저당권을 실행할 거고요. 이때 저당권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칠 거고요. 그래서 토지만 매각될 거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C로 받았다. C가 낙찰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요건은 갖췄죠. 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됐다. 그죠? 요건 갖춰졌습니다. 이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우리 민법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법대로 그대로 인정을 했더니 누군가 불측의 피해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당권자 B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요건만을 따져가지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 버린다면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요거 안 사겠죠. 요거 내가 낙찰 받아봐야 토지 소유자 돼봐야 건물 나가라 소리 못하고 철거 못하고요. 그러면 물론 지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철거하라 소리 못하고 그냥 지르면 받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저 토지 사봐야 내가 건물도 못 짓는데 뭐하러 사 그러고 안 사겠죠. 그 얘기는 토지가 낙찰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의 부담만큼 낮아진 금액의 낙찰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저당권자 B한테 배당해줄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죠. B는 분명히 법정지상권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토지를 담보로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토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돈을 빌려줄 당시, 다시 말해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내 담보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요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 버린다. 이런다고 한다면 B한테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요거 있는 거에 하나 하지 않고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건 또 왜 나온 건지 여기 그려볼게요. 칠판이 작아서 좀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B가 또 돈을 꿔줍니다. 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요번에는 가봤더니 건물이 있네요. 이러니까 B가 야, 토지만 담보로 잡았다가는 나중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토지만은 안 되고 건물도 같이 내가 담보로 잡아야겠어. 라고 A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 내 건물이 아니라 이미 C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 소유의 토지에 A가 C한테 어떤 사용승낙서를 써주면 C는 그 사용승낙 그 권한에 의해서 이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A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C한테 네 물건 담보로 내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냐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졌을 때 이때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이미 동일인이 아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가 됐고요. 토지 소유자가 D로 넘어갔다. 이러면 이미 동일인이 아닌 상태에서 동일인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B한테 받은 돈 갖고 그렇게 돈 꾼 거 갖고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A 소유가 됐죠. 이제는 A가 됐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만 저당권 설정 후에 동일인 소유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 실행했고 그래서 토지만 D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요건을 또 갖췄습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됐죠. 그래서 요건을 갖췄습니다만 이때 B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못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경우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B한테 너무 가혹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케이스 일단 성립 요건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뭐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실무에서 토지밖에 없는 토지가 매각 나온다. 이거는 뭐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하는 사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또 정기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특강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 청구밖에는 못합니다. 너 내 땅에서 나가 이 소리를 못할 거고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땅에서 나가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만 지금 매각이 되고 있고요. 이 토지를 내가 낙찰받는다. 요랬을 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낙찰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요건 내가 낙찰받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는데 라고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밖에 할 수 없다? 지료밖에는 청구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갈 소리를 못하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물건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든 물건은 다 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취득한다면 손해를 보는 거고 아무리 안 좋은 물건도 안 좋은 물건만큼의 가치가 있겠죠. 그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사면 이익을 보는 게 결국엔 투자인데 요거 낙찰 받았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입찰을 안 하세요.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낙찰받아서 잔금 치르면 소유권, 등기상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오지만 내가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저거 뭐하러 낙찰받아? 이럽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10억짜리다. 토지만 봤을 때. 그러면 5억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5억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 지료는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따른 그
어떤 금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결국엔 수익률과 관계된 거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가액의 연간 5% 정도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에 취득했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연간 5%다라고 한다면 뭐 5천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취득한 금액을 대비로는 10%가 되겠죠.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겠다. 지료만으로도 그런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낙찰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는 못한다? 탈출은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럼 내가 살게 하는 또 매수자가 절대 나오지는 않을 거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투자 수익률로 그냥 끝까지 간다. 그러다 운 좋으면 팔리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아가요. 요거를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법정지상권 불성립. 그래서 법정지상권 공부하시는 분들이 토지만 매각하는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만 분석해서 요거만 입찰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요거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건물 소유자는 나가야 되겠죠. 그죠? 지상권이 성립해야 여기에 계속 건물을 존치할 수 있는데 성립하지 않으니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못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깝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이거 다 부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 소송에서 소송 자체가 두 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2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취지 1 건물 철거하라. 그 다음 청구취지 2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철거하라.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 땅을 계속 밟고 있을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 그 얘기고요. 손해배상은 넌 나갈 때까지는 너 때문에 너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 토지를 사용 못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그거 배상해.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분석에 오류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분석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는 승소할 거고요. 그죠? 승소하게 되면 나는 낙찰자는 둘 중에 하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거를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들이 나와서 장비, 인력 다 데리고 와서 건물을 부셔버릴 거고요.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집행을 한다. 이 손해배상은 지금 뭐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뭐예요? 결국에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요 건물 소유자 A라고 할게요. 요 A한 이 재산 그 어떤 것도 경매해서 요 손해배상 채권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왕이면 다른 게 아니라 뭘 매각하겠어요? 요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경매 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날 거고요. 그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 매각되는데요. 그때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시 말해서 경매 신청 채권자죠. 손해배상 채권자. 낙찰자, 토지 낙찰자는 이 경매 사건에다 의견서를 하나 넣어요. 그 무슨 의견서냐? 이미 철거 소송에서 철거 확정난 건물이다라는 의견서를 넣고요. 그렇게 되면 경매법원은 그 취지를 매각 물권 명세서에 표시하고요. 그렇게 되면 입찰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철거 확정났네. 이래서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사건에서 이 건물을 낙찰받고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 세상에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밖에 없겠죠.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건물까지 낙찰받아 놓고 철거권에 의해서 철거를 집행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토지도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약간의 리스크라고 보니까요. 맨 땅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도
이거는 뭐 낙찰받아서 안전한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건물도 거의 헐값에 가져오고 이래서 결국엔 물론 소송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의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만 그런 모든 시간, 비용을 다 계산하더라도 온전한 토지 건물 전체의 가치에 많이 잡아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토지 건물을 다 취득하는 이런 투자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어떤 법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도 물론 뭐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소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은 좀 있어야 되는 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헐값에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어찌됐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든 그건 내가 안 하더라도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누가 낙찰을 받든 간에. 예,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삼형제 보고 있고요. 첫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유치권 받고 두 번째 시간 법정지상권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시간에는 그 지분 매각 사건, 그 지분만을 취득해서 또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또 공유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